고대의 불가사의한 건축물, 스톤헨지를 찾아가는 길. 스톤헨지는 영국 남부 윌트셔주의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선사시대의 환상 열성유적입니다. 런던에서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2시간 남짓 걸립니다. 스톤헨지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허허벌판 위에 세워진 독특한 외형의 스톤헨지 박물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박물관에서는 스톤헨지 건설 당시의 도구, 파노라마 영상, 연대기, 선사인들의 주거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블루스톤은 198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곳 박물관에서 셔틀버스를 갈아타고 스톤헨지로 향합니다. 채 10분도 되지 않아 도착한 곳에는 푸른 대평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마침내 대평원에 우뚝 서 있는 스톤헨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톤헨지에는 최대 높이 8m, 무게 50톤에 달하는 80여 개의 거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스톤헨지에 사용된 석재는 셰일과 블루스톤, 사르센돌로 각각 바깥쪽 원과 안쪽 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셰일 서클은 셰일을 30개 세운 다음 그 위에 돌을 가로로 눕혀 원을 그리도록 배치했으며, 안쪽의 블루스톤 서클은 크기가 작고 중앙에 계단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블루스톤의 무게는 2톤에서 5톤 사이입니다. 셰일 서클 바깥에는 작은 구덩이들이 원을 그리듯 파여 있습니다. 또 그 바깥쪽에는 오브리 홀이라는 56개의 구덩이들이 파여 있으며, 그 뒤로는 2개의 입석이 정반대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셰일 서클 바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정북 방향을 가리키는 무게 30톤에 달하는 힐스톤이라는 돌이 홀로 서 있습니다. 스톤헨지의 중심과 힐스톤은 모두 일직선으로 놓여져 있는데 하진날 일출과 동짓날 일몰 방향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유적지에는 82개의 사르센돌과 약 80개의 블루스톤을 사용했습니다. 사르센돌은 스톤헨지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웨스트 우즈에서 가져온 것이며, 블루스톤은 250km 떨어진 프레셀리 언덕에서 가져왔습니다. 현재 스톤헨지 유적지에는 52개의 오리지널 사르센 돌이 남아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기원전 3000년에서 1520년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 작은 돌을 넣어 테두리를 만든 형태였으며, 기원전 2800년경에 도랑과 둑, 힐스톤이 더해졌고, 그로부터 800년 후 원을 그리는 블루스톤 돌기둥들이 세워져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톤헨지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선사시대 석조 유적지이자 고대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톤헨지 돌은 정교한 기법을 사용하여 옷을 입혔고 정밀한 이음새를 사용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선사시대 거석 유적을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유적 전문가들은 매장지, 의식 장소 또는 고대 달력이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스톤헨지가 의식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부터 2300년까지의 스톤헨지 내부의 대부분의 구덩이에서 150기 이상의 인간의 화장 매장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브리 홀 주변 지역도 매장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스톤헨지는 영적인 장소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영국인의 문화적인 자부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톤헨지에는 여러 가지 신화, 이야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덴마크인, 색슨족, 로마인, 그리스인, 아틀란티아인, 이집트인, 페니키아인, 켈트족, 심지어 외계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스톤헨지 유적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초기석기 시대 수렵 채집인들이 스톤헨지를 처음 개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톤헨지 인근에서 발견된 매장 시신의 DNA 분석 결과 스톤헨지 건설자들은 영국 외 지역, 아마도 지중해나 웨일즈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침에는 영국 특유의 잔뜩 흐린 날씨였지만 낮이 되면서 하얀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과 따뜻한 햇살이 내비쳤습니다. 잠시 사이에 날씨 요정이 여행자를 반겨주기라도 하듯 보기 드문 청명하고 화창한 날씨로 바뀐 것입니다. 꼭 한 번은 와보고 싶었던 인생 여행지 스톤헨지의 3월은 기대 이상으로 화창하고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거석 건축물을 만들면서까지 한마음으로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을 고대인들을 떠올려보며 이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환상적인 장면을 저장해봅니다. 박물관으로 되돌아와 박물관 뒤편에 만들어 놓은 선사인들의 주거지를 둘러봅니다. 우리의 초가집을 닮은 주거지의 모습에 정감이 갔습니다. 선사인들의 주거지 앞에는 스톤헨지의 거대한 돌기둥 모형이 누워 있습니다. 아마도 선사인들은 돌을 세우기 위해 경사진면이 있는 큰 구멍을 파내고 그 구멍에 나무 말뚝을 이용해서 돌을 제자리로 옮기고 밧줄을 사용하여 커다란 돌을 똑바로 세웠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돌기둥에 연결된 줄을 당겨보며 돌을 운반하는 시연을 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무리 당겨봐도 꼼짝도 하지 않는 돌기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지하게 줄을 당겨보는 사람들은 마냥 즐거워 보였습니다. 다시 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스톤헨지를 떠나면서 푸른 초원, 따뜻한 햇살, 그리고 싱그러운 공기와 더불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스톤헨지에서 느꼈던 가슴 벅찬 감동은 내 가슴 속에 잊지 못할 명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은 영국 남부 서머시주에 위치한 작은 휴양 도시 바스를 찾았습니다. 바스는 기원전부터 영국에서 유일하게 천연 온천수가 솟아나는 곳이자 도시의 이름 자체가 목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베스의 기원이 된 곳입니다. 로마인들이 서기 43년경 브리튼 섬을 정복한 후 서기 6, 70년경에 로만 바스와 신전을 건설하면서 이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인들이 오기 전 켈트족은 이곳의 온천수가 치유의 힘을 가졌다고 믿고 술리스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켈트족의 술리스 여신과 자신들의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를 결합하여 술리스 미네르바 여신을 섬겼고 온천 위에 웅장한 목욕탕과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만 바스는 고대 로마 시대의 공중 목욕탕 유적지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쿠아의 술리스, 즉 술리스의 물이라고 불리며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온 순례자들이 찾는 유명한 스파 도시로 번성했습니다. 로마군이 브리튼 섬에서 철수한 5세기 이후 로만 바스는 점차 쇠퇴했고 오랫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18세기 조지 왕조 시대에 들어 바스는 다시 온천 휴양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귀족들의 휴양지로 재개발되면서 로만 바스는 재조명되었고 유적지 발굴도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볼 수 있는 로만 바스의 모습은 로마 시대의 유적과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증축된 건물들이 어우러진 것입니다. 1987년에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로만 바스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 홀에 있는 높은 돔 구조의 천장이 무척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고르곤의 얼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로만 바스 테라스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테라스에는 9명의 조각상들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테라스에 있는 이 조각상들은 영국 브리타니아 지방의 로마 총독들과 관련이 있는 로마 황제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줄리어스 시저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만 바스는 성스러운 샘, 목욕탕, 로마 신전, 출토품 박물관 등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 목욕탕 유적지입니다. 목욕탕 유적 중에는 특히 이 대목욕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목욕탕의 바닥은 온천수가 식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5개의 두꺼운 나판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나판 아래로는 뜨거운 온천수가 계속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수심은 약 1.6m로 목욕하기에 적합했으며 온천수가 계속 솟아나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목욕탕은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동과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목욕탕은 로마인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함께 자연을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 목욕 문화의 중심지로서 당시 사람들의 삶과 사회 활동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당시 목욕탕은 단순한 목욕 공간을 넘어 사교, 비즈니스, 휴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난 곳은 성스러운 샘입니다. 성스러운 샘은 유적지 한가운데에서 솟아납니다. 성스러운 샘은 로만 바스 전체의 근원으로서 고대 켈트족과 로마인들이 신성시했던 치유의 샘물이자 로마인들이 숭배했던 여신 술리스 미네르바에게 바쳐진 신성한 온천입니다. 솟아오른 온천수는 납이나 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로를 통해 물의 흐름과 온도를 조절하여 다양한 종류의 목욕탕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미온탕, 고온탕, 냉탕 등의 흔적을 통해 당시 로마인들의 목욕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하 3000m 깊이에서 매일 100만 리터의 뜨거운 미네랄 온천수가 솟아오릅니다. 현재도 약 46도씨의 온천수가 솟아나며 당시 사람들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전과 공헌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스러운 샘의 온천수는 왕의 목욕탕으로 흘러들어 저장되었습니다. 이 건축물 모형은 로마 신전입니다. 로마 신전은 로만 바스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으며 술리스 미네르바 여신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이 신전은 켈트족과 로마 신화가 융합된 독특한 신앙 체계와 당시 신전 건축의 웅장함과 정교함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신전의 정면 삼각 지붕의 페디먼트에는 고르곤 머리 조각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신전 페디먼트와 무섭게 생긴 고르곤 머리 조각상은 보는 이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 유물은 술리스 미네르바 여신의 청동 두상입니다. 금박을 입힌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로만 바스에서 발견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청동 두상은 당시의 기술 수준과 예술적 감각, 술리스 미네르바라는 독특한 신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저주를 담은 나판으로 샘에 던져진 130여 개의 나판을 말합니다. 목욕탕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도난당한 물건이나 도둑, 불성실한 연인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 작은 글씨를 새겨넣은 납이나 주석판을 뜻합니다. 주로 개인적인 불만이나 복수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주를 담은 나판은 로마 브리튼 사람들의 감정과 믿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희귀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2007년 보 스트리트에서 발굴된 17,000여 개의 로마 은화 꾸러미입니다. 기원전 32년부터 서기 274년까지의 동전들이 8개의 주머니에 담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동전들은 미네르바 여신에게 바쳐졌거나 셈의 공헌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이 동전들은 로마인들이 브리타니아에 도착한 서기 43년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전에는 배, 사람의 머리, 꼬리가 3개인 말 등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전들은 신성한 셈의 봉헌물로 던져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미네르바 신전 한가운데에 미네르바 여신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었고 샘물에 돈을 던져 넣음으로써 여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2만여 점의 동전과 금 조각, 은 세공품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 목욕탕의 가장 인상적인 건축 기술 중 하나는 히포코스트 시스템입니다. 히포코스트는 바닥 아래와 벽 내부에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켜 바닥과 벽을 데우는 난방 방식입니다. 바닥은 기둥 위에 놓여 있어 그 아래로 공기가 통과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벽에는 속이 빈 사각형 튜브를 넣어 뜨거운 공기를 흘려보냈습니다. 이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은 우리의 온돌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목욕탕 한쪽에 당시 목욕 장면을 홀로그램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신기하고도 재미있었습니다. 박물관에는 로마 황제들과 신들의 조각상, 동물 모자이크, 생활토기, 로마인의 인골 등 출토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1세기경의 여성의 머리 조각으로 당시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로마 신전과 천장 지붕의 파편, 목욕시설의 잔해, 모자이크 바닥 등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로만 바스 밖에 있는 바스 시가지를 둘러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영국 바스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바스 수도원입니다. 바스 수도원은 675년에 건립되어 베네딕토의 수도원으로 사용되었다가 1539년에 폐쇄되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1617년 고딕 양식으로 재건된 것입니다. 부채꼴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유명하며 내부에는 여러 기념물과 묘지가 있습니다. 973년에는 최초의 잉글랜드 왕 에드가의 대관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로만 바스 바로 옆에 있는 펌프룸은 유명 레스토랑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애프터눈 티가 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로만 바스는 현재 영국의 유명 관광지로서 더 펌프룸과 함께 연간 13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바스에 흐르는 에이번강 위에 놓인 풀테니 다리입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촬영지로 유명한 다리이며 주변에는 시장, 카페와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다리는 1773년 조지 왕조 시대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바스 구시가지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19세기에 주로 지어졌습니다. 로만 바스는 북서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 시대 유적 중 하나로 많은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잉글랜드에 건설한 중요한 공공시설 중 하나로 로마 제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또 로만 바스는 신전, 목욕탕, 봉헌 물품 등을 통해 당시 로마인들의 종교와 삶을 살펴볼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제가 마치 고대 로마 시대로 시간여행을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본 로만 바스는 로마 문명의 번영과 소멸, 그리고 재발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여기는 영국 남부의 소도시 코츠월드입니다. 옥스포드로 향하는 길에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동화 속 마을 코츠월드의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잠시 둘러갑니다.
오두막을 뜻하는 코츠와 경사진 언덕을 의미하는 월드가 합쳐져 마을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영국의 전원마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형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름 그대로 코츠월드는 완만한 언덕, 푸른 초원, 고풍스러운 중세 석조 건축물, 고즈넉한 숲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여러 마을 중 비버리, 버튼 온 더 워터 마을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버튼 온 더 워터 마을은 윈드러시 강이 마을 중앙을 흐르며 작은 다리들로 연결되어 있어 코츠월드의 베니스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와 달리 코츠월드는 느리고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코츠월드 스톤이라고 불리는 벌꿀색을 가진 현지 석회암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코츠월드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하이스트리트로 유명한 버포드 마을입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늘어선 가파른 고갯길이 특징이며 이 거리는 윈드러시 강으로 이어집니다. 버포드는 코츠월드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그림 같은 중세의 시장 마을입니다. 버포드는 1088년 시장 특허를 부여받은 코츠월드 최초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코츠월드에는 걷기 좋은 길들이 많아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코츠월드 웨이는 제주 올레길 3코스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비버리 마을은 영국의 시인이자 디자이너였던 윌리엄 모리스가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극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비버리 마을의 아링턴 로우는 14세기에 지어진 코티지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어 코츠월드를 대표하는 사진 명소입니다. 코츠월드는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림 같은 돌집들과 푸른 언덕, 호젓한 골목길이 인상 깊었으며 아기자기한 마을들을 거닐며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벌꿀색 감성을 선물해준 코츠월드를 떠나 저는 발걸음을 옥스포드로 옮겨 영국 남부에서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영국 남부의 템즈 강변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도시 옥스퍼드를 찾아갑니다. 옥스퍼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과 아름다운 건축물, 풍부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먼저 옥스퍼드 대학교는 도시의 심장이자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입니다. 39개의 칼리지와 5개의 연구 사설학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칼리지마다 독특한 건축 양식과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옥스퍼드는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옥스퍼드는 8세기경 색슨족이 황소의 여울이라는 뜻의 옥세나포드라고 불렀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덕분에 요새화된 정착지로 발전했으며 10세기경에는 중요한 국경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에는 성이 건설되고 시장이 형성되면서 점차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가 세계적인 대학 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옥스퍼드는 중세시대인 12세기 말 옥스퍼드 대학교의 설립과 함께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12세기 말 영국의 학자들이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대거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 대학에서 영국 학자들이 대거 추방된 주된 이유는 잉글랜드 국왕 헨리 2세의 왕권 강화에 맞선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켓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1167년 헨리 2세는 파리 대학에 영국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영국 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옥스퍼드 대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베켓은 중세 영국의 중요한 인물로 캔터베리 대주교이자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의 성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헨리 2세의 대법관, 즉 수상직으로 임명되며 국왕의 총신이자 친구가 됩니다. 1162년 헨리 2세의 뜻에 따라 그는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됩니다. 대주교가 된 베켓은 교회의 독립성과 특권을 수호하려 했고, 이는 헨리 2세의 왕권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특히 클레런던 헌장을 통해 교회의 사법권을 제한하려는 왕의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 갈등으로 그는 프랑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프랑스 망명 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교황과 프랑스 국왕의 중재로 잠시 화해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1170년 헨리 2세의 분노에 자극받은 4명의 기사가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베켓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베켓의 순교는 유럽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는 곧바로 순교자로 선포되고 1173년에 성인으로 추대됩니다. 그의 묘는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고 헨리 2세는 베켓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참회했습니다. 토마스 베켓의 이야기는 교회와 세속 군주 사이의 권력 갈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그의 순교를 다룬 희곡 대성당의 살인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에서 추방된 영국 학자들이 모여들면서 옥스퍼드는 학문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미 존재했던 소규모 학교들이 통합되면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잉글랜드 왕실과 국왕들의 지원을 받아 독립적인 학문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체적인 법률과 행정 시스템을 갖추며 외부의 간섭 없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옥스퍼드는 런던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템즈강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물자 수송에 유리했습니다. 또한 평화로운 환경은 학문 활동에 적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옥스퍼드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드는 학문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옥스퍼드의 명성을 드높이고 전 세계에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칼리지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숙식과 소규모 그룹 튜터리얼을 제공하여 학업성 취도를 높여주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문주의 학문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는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세계적인 리더들을 배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옥스퍼드는 영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역사적인 명소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는 해리포터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배경지로도 매우 잘 알려진 곳입니다. 두 작품 모두 옥스퍼드의 아름다운 배경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직접 촬영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옥스퍼드 대학교의 여러 칼리지들이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 속 호그와트의 그레이트 홀의 영감은 바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의 식당인 더 그레이트 홀에서 얻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계단은 호그와트 학생들이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마법사의 돌에서 학생들이 모여있는 장면, 그리고 맥고나걸 교수가 학생들을 맞이하는 장면의 촬영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촬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홀의 웅장함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는 영화 속 연회장을 연상시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옥스퍼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작가 루이스 캐럴은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의 수학 강사였고 앨리스의 실제 모델인 앨리스 리델은 당시 학장의 딸이었습니다. 앨리스 리델은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내의 학장 관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레이트홀 내부에 있는 앨리스의 창문으로 불리는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관련 인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루이스 캐럴은 종종 앨리스와 그녀의 자매들을 데리고 아이시스강에서 보트를 타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이 경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탄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인 보들리안 도서관은 영국에서 대형 도서관 다음으로 큰 도서관입니다. 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물은 물론 역사적인 서적과 공문서들을 소장하고 있어 학문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보들리안 도서관은 약 500만 권의 도서와 6만 권이 넘는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웅장한 원형 건물인 레드클리프 카메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현재 레드클리프 카메라는 보들리안 도서관의 열람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라틴어로 방을 뜻하는 말이며 영국 최초로 만든 이탈리안 양식의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레드클리프 카메라는 옥스퍼드 대학생들에게만 입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카펙스 타워는 시내 중심에 위치한 타워로 옥스퍼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세인트 메리 더 버진 대학교 교회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공식 교회로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첨탑이 인상적입니다. 옥스퍼드의 중심가는 하이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역사적인 건물들과 함께 다양한 상점, 레스토랑, 카페 등이 즐비해 있습니다. 대학의 칼리지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학문적인 분위기와 활기찬 상업 활동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 밖에도 코른마켓 스트리트와 퀸 스트리트는 주요 쇼핑거리로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코른마켓 스트리트의 끝에 불쑥 솟아나온 탑은 크라이스트 처치의 톰타워입니다. 톰타워는 크라이스트 처치 정문에 위치한 시계탑으로 16세기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이 터얼 스트리트는 하이 스트리트와 브로드 스트리트를 연결해주는 길입니다. 독특한 이름은 과거 도시 성벽에 있었던 트월링 게이트의 회전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저 앞으로 보이는 다리는 탄식의 다리로 불리는 허트퍼드 다리입니다. 허트퍼드 칼리지의 구간과 신관을 연결해주는 지붕이 있는 다리로 포토존으로도 유명합니다. 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길은 뉴 칼리지 레인이라고 불리며 학생들이 시험 성적을 받고 한숨을 쉬며 건넜다는 데서 탄식의 다리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브로드 스트리트입니다. 브로드 스트리트에는 뉴 칼리지, 세인트 존스 칼리지, 허포드 칼리지 등 옥스퍼드 대학의 여러 칼리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명 서점, 도서관, 극장, 박물관 등 학문과 문화와 관련된 공간이 많아 대학로의 특징이 강한 곳입니다. 이 건물은 셀도니언 극장으로 대학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이 극장에서는 주말 저녁이면 클래식 공연이 개최되기도 합니다. 블랙웰 서점은 1879년에 문을 연 옥스퍼드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서 깊은 서점 중 하나입니다. 이 서점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학술 서적을 제공하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서점의 지하에 있는 노링턴 룸은 단일 공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점은 학술 서적은 물론 해리포터 관련 상품, 음악, 전문적인 예술 포스터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과 상품을 취급합니다. 옥스퍼드를 떠나는 길에 순교자 기념탑을 마주했습니다. 순교자 기념탑은 16세기 가톨릭으로 회귀하려던 메리 1세에 의해 화형당한 3명의 개신교 순교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고용 효과를 창출하며 대학 주변의 연구단지, 출판업,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스핀오프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는 영국인들에게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오랜 역사와 뛰어난 학문적 성과는 영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많은 영국인들이 옥스퍼드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둘러본 옥스퍼드는 세계적인 대학 도시로서의 명성뿐만이 아니라 마법과 동화 속 세상이 현실로 튀어나온 듯한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해 주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남부 옥스퍼드셔의 우드스톡에 있는 블렌하임 궁전을 찾아갑니다. 블렌하임 궁전은 블렌엄 궁전으로도 불려집니다. 옥스퍼드시에서는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으며 런던과 버밍엄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넓은 블렌하임 파크 내에 위치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블렌하임 궁전은 영국인들에게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가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먼저 블렌하임 궁전은 군사적 승리와 국가적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궁전은 1704년 스페인 왕위 계승을 둘러싼 블렌하임 전투에서 프랑스와 바이에른 연합군의 대승을 거둔 말버러 가문의 초대 공작 존 처칠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의 앤 여왕은 국가적인 감사의 표시로 땅을 하사하고 궁전 건설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궁전의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 양식은 당대 유럽 건축의 흐름을 반영한 영국 바로크 건축의 걸작으로 예술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당시 프랑스 고전주의 건축 양식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영국 스타일을 보여주며 영국의 건축적 독창성을 상징합니다. 좌우대칭의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은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킵니다. 궁전의 건축 양식과 내부 장식은 승리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요소로 가득합니다. 궁전 입구에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수탈기, 영국 사자에게 제압당하는 조각상이 있으며 내부 곳곳에 블렌하임 전투를 묘사한 그림과 빗물공예 테피스트리가 있습니다. 이는 영국이 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로서 영국인의 자부심과 국가적 승리를 상징합니다. 궁전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전 내부의 스테이트룸은 웅장한 홀, 화려한 가구, 섬세한 테피스트리와 역사적인 초상화 등을 통해 과거 귀족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블렌하임 전쟁 천장화가 있는 그레이트 홀과 1만 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한 롱 라이브러리는 놓칠 수 없는 명소입니다. 블렌하임 궁전의 롱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곳은 55m가 넘는 길이로 한때 영국에서 가장 긴 방으로 불렸습니다. 또 블렌하임 궁전은 오랜 시간 동안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말버러 공작 가문의 위상과 부를 상징합니다. 블렌하임 궁전은 오늘날까지도 말버러 공작 일가가 실제 생활 공간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저택입니다. (19세기에는) 궁전의 유지 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들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거부, 벤더빌트 가문의 딸과 정략 결혼을 추진하여 궁전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블렌하임 궁전은 300년 이상 말버러 공작 가문의 대저택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영국 상류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부상병들을 위한 임시 병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블렌하임 궁전은 왕실 소유가 아닌데도 궁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영국 유일의 비왕실 저택입니다.
블레나임 궁전은 1874년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처칠 경은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블레나임 궁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908년 처칠 경은 궁전 정원에 있는 다이아나 신전에서 클레멘타인 호지어에게 청혼했습니다. 궁전 내부에는 윈스턴 처칠이 아내 클레멘타인 호지어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를 천장에 매달아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칠이 태어난 곳에는 그가 얼마나 블렌하임 궁전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이곳을 두 번의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린 곳, 즉 태어난 것과 결혼한 것이라고 회고할 정도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처칠은 블렌하임 궁전을 매우 사랑했으며 평생 이곳을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처칠은 이곳을 자신의 조상의 집이자 돌로 만들어진 역사의 한 장이라고 여길 만큼 깊은 애정을 가졌습니다. 궁전 내부에는 처칠이 태어난 방과 그의 삶에 대한 상설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큰 업적을 세운 중요한 인물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길 거절하고 고향 땅 가족묘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처칠은 생을 마감한 후 그의 유언대로 세인트 마틴 교회 묘지에 부모님 옆에 묻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처칠의 무덤 대신 윈스턴 처칠을 기억하라는 문구가 적힌 기념석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칠은 2002년 영국 BBC가 시청자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뉴턴과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궁전 주변에는 약 250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공원과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궁전 정원은 조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조경학자 캐퍼빌리티 브라운이 설계한 것입니다. 대호수와 워터 테라스, 비밀 정원, 이탈리아 정원, 장미 정원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 궁전 못지않는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블렌하임 궁전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을 비롯한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 장소로도 활용되어 대중에게도 익숙한 곳입니다. 블렌하임 궁전은 영국의 역사와 건축,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렌하임 궁전은 1987년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처럼 블렌하임 궁전은 영국의 영광과 자부심,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지, 그리고 귀족 가문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인의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둘러본 블렌하임 궁전은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정원부터 화려한 내부까지 모든 공간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다가왔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유럽을 구한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태어난 곳이라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되었고 잊지 못할 큰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람선을 타고 런던의 템즈강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지하철역과 연결된 웨스트민스터 부두에서 런던타워 밀레니엄 부두까지 가는 여정을 택했습니다. 템즈강 유람선 투어는 템즈강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문화 유적지를 100%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요 시간은 편도 기준으로 약 30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지하철역과 부두는 빅벤과 국회의사당, 런던 아이를 보기 위해 오고 가는 사람들로 늘 붐비는 곳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부두는 국회의사당 맞은편 웨스트민스터 다리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람선 출발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템즈 강변의 명소들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국회의사당과 런던의 상징인 빅벤 시계탑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국회의사당은 세계 최초의 의회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은 11세기부터 왕궁으로 사용되다가 16세기부터는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은 1834년 대화제로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1876년에 현재의 고딕 양식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이는 영국 민주주의의 심장부로 영국 정치의 중요한 역사가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빅벤의 공식 명칭은 엘리자베스 타워이며 빅벤은 탑 안에 있는 거대한 종의 별칭입니다. 빅벤은 1859년 완공되었으며 완벽한 정확성을 자랑하는 시계로 유명합니다. 이 동상은 고대 브리튼의 여왕 부디카가 로마 제국에 맞서 싸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세기경 이케니족을 이끌고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그녀의 저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국회의사당 옆에 위치한 고딕 양식의 웅장한 교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1066년 윌리엄 1세 대관식 이후 모든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거행된 곳이자 수많은 왕족, 정치인, 과학자, 문학가 등이 잠들어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찰스 디킨스 등 위인들의 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과거 런던 카운티 의회와 그레이트 런던 의회의 본부로 사용된 런던 카운티 홀입니다. 현재 런던 카운티 홀은 런던 메리어트 호텔 카운티 홀과 파크 플라자 카운티 홀 런던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런던 아이는 템즈강 사우스뱅크에 위치한 대관람차로 런던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템즈강 남쪽 강변 국회의사당과 빅벤의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높이 135m로 개장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관람차였습니다. 2000년 새천년을 기념하여 개장했기 때문에 밀레니엄 휠이라고도 불립니다. 한쪽 면에만 A형 프레임으로 지탱되는 캔틸레버식 구조가 특징으로 거대한 자전거 바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며 테두리를 강철 케이블로 팽팽하게 당기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런던 아이에는 런던의 자치구 숫자를 상징하는 총 32개의 유리 캡슐이 있으며 미신 때문에 13번은 건너뛰고 1번부터 33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버킹엄 궁전, 웨스트민스터 사원, 타워 브리지는 물론 윈저성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런던 아이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런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3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영구적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홀은 런던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사우스뱅크 센터의 일부입니다. 1967년 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의해 개관되었으며 오페라, 오케스트라, 각종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예술 공연이 열리는 콘서트홀입니다. 이 다리는 워털루 다리입니다. 워털루 다리는 런던 아이, 국회의사당 등 주요 명소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과거 워털루 전투를 기념하여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현재의 다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에 재건되었습니다. 다리 건설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여성들의 다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템즈강은 영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영국인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템즈강 없이 런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템즈강은 런던의 심장과 같습니다.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브리튼 섬에 진출하여 템즈강변에 론디니움이라는 전초 기지를 세우면서 런던이 시작되었습니다. 템즈강은 로마 시대부터 요새화 도시가 강 주변에 건설되었고 중세 시대에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강을 따라 수많은 왕궁, 의회, 성당 등이 세워지며 영국 역사의 중무대가 되어왔습니다.
템즈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국과 런던이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수많은 상선들이 강을 통해 런던으로 들어왔고, 이는 런던을 세계적인 무역 항구이자 금융허브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템즈강은 유람선, 수상택시 등 관광 및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템즈강은 수많은 예술가, 시인, 작가들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준 곳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 웨스트민스터 다리 위에서처럼 강변의 풍경은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었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은 화가들의 캔버스에 담겼습니다. 테이트 모던은 발전소를 개조한 현대 미술관입니다. 테이트 모던은 과거의 뱅크사이드 발전소를 개조하여 2000년에 개관한 현대 미술관입니다. 세계적인 현대 미술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런던의 문화적 재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밀레니엄 브릿지는 세인트 폴 대성당과 테이트 모던을 잇는 보행자 전용 다리로 현대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2000년 새천년을 기념하여 개통되었으나 개장 직후 흔들림 현상으로 인해 흔들리는 다리라는 별명을 얻으며 폐쇄 후 보수 공사를 거쳐 재개장했습니다. 밀레니엄 브리지는 영화 해리포터 촬영지로도 유명한 다리입니다. 원형극장인 셰익스피어 글로브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의 희곡을 쓴 1599년에 지어진 글로브 극장을 1997년에 재건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공연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며 연극 예술의 역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템즈강은 강변에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열리는 공간으로 런던 시민들에게는 삶의 일부이자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곳입니다. 서더크 다리는 강철 아치와 청록색과 황금색의 디테일이 특징이며 런던 남북을 잇는 유일한 자전거 도로가 있는 다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2019년까지 파이낸셜 타임즈의 본사로 쓰였던 원 사우스워크 브리지입니다. 런던 브리지는 2000년에 가까운 런던의 역사를 함께해온 가장 오래된 교량 중 하나입니다. 로마인들이 처음 목조 다리를 건설하였고, 중세시대 앵글로색슨족과 노르만족이 만든 목조 다리를 거쳐 19세기에는 석조 다리로 다시 지어졌습니다. 현재의 런던 브리지는 1973년에 개통된 철강 콘크리트 다리입니다. 런던 브리지 위에서는 런던 타워, 더 샤드, 타워 브리지 등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더 샤드는 높이 309.6m, 지상 72층 규모의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으로 런던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합니다. 유리 조각을 쌓아 올린 듯한 독특한 외관으로 유명하며 전망대, 호텔, 레스토랑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세인트 폴 대성당은 웅장한 돔이 그 위용을 자랑하는 인상적인 대성당입니다.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의 결혼식, 처칠 수상의 장례식 등 영국 왕실과 국가의 중요 행사가 열린 곳입니다. 이 선박은 영국 해군 소속의 경순양함 HMS 벨파스트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한국전쟁 등에 참전하고 1963년 퇴역한 후 1971년부터 영구 보존되고 있습니다. HMS 벨파스트호는 현재 선박 박물관으로 운영하며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타워 브릿지는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고딕 리바이벌 양식으로 1894년에 지어졌으며 도개교와 현수교의 특징을 모두 갖춘 복합구조의 다리입니다. 타워 브릿지는 영국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력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건축물이자 런던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축미가 돋보이며 행운이 따른다면 큰 배가 지나갈 때 다리가 열리는 장관까지 볼 수 있습니다. 런던 타워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세워진 중세 영국의 역사가 보존된 탑으로 타워 브릿지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템스강 옆에 우뚝 솟은 견고한 요새로 중세시대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11세기의 정보광 윌리엄 1세가 건설하기 시작하여 여러 시대를 거치며 증축되었습니다. 왕궁, 감옥과 처형장, 보물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천일의 앤으로 유명한 램블린, 토머스 모어 등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런던타워는 영국의 어둡고도 찬란한 역사를 담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템즈강은 영국과 런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템스강은 역사, 경제, 문화 등 영국과 런던의 탄생과 성장의 기반이 된 영국인의 정체성이자 역사의 심장이었습니다. 런던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템즈강 유람선 투어는 오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품은 건축물들과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감동으로 다가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런던 여행의 하이라이트, 영국 왕실과 관련된 주요 명소들을 찾아갑니다. 이 문은 하이드파크의 입구인 하이드파크 코너 게이트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버킹엄 궁을 찾아왔습니다. 버킹엄 궁은 처음부터 왕실의 주거지로 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1703년 버킹엄 공작 존 셰필드가 자신의 런던 저택으로 지은 버킹엄 하우스였습니다. 1761년 조지 3세가 이 저택을 그의 아내 샬럿 왕비의 거처로 매입하면서 왕실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샬럿 왕비는 이곳에서 대부분의 자녀를 낳았고 이 때문에 이 저택은 왕비의 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왕실의 공식 거처는 세인트 제임스 궁이었으나 버킹엄 하우스는 왕실 가족의 사적인 공간이자 안식처였습니다. 버킹엄 하우스가 현재의 웅장항공전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 조지 4세 때입니다. 그는 존 내시와 같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을 고용하여 버킹엄 하우스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재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크 양식의 화려함과 신고전주의의 웅장함이 결합된 현재 궁의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특히 동쪽 전면에는 유명한 발코니가 증축되었는데 이는 왕실 행사 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궁전은 추가적인 증축과 내부 장식이 이루어졌고 오늘날의 웅장한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면서 버킹엄 궁전은 영국 군주의 공식 런던 거처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왕실의 권위와 위상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버킹엄 궁은 영국 군주의 공식 거처 및 행정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찰스 3세의 런던 거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빈들의 방문과 접견, 훈장 수여식 등 다양한 공식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버킹엄 궁은 영국 군주제의 지속성과 전통, 권위를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입니다. 특히 궁전의 근위병 교대식은 런던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며 이는 군주제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버킹엄 궁은 매년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서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버킹엄 궁 바로 앞에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런던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왕실 공원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헨리 8세가 세인트 제임스 궁을 건설할 때 사냥터로 조성했던 곳입니다. 이후 찰스 2세 때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모방하여 현재와 같은 공원 형태로 재정비되었습니다. 이 공원에는 잘 가꿔진 정원과 산책로가 있어 런던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여유로운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의 중심에는 길다란 호수가 있으며
이 호수에는 덕 아일랜드와 웨스트 아일랜드라는 두 개의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호수에는 펠리컨, 백조, 오리 등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건물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고딕 양식의 대성당으로 영국의 역사와 깊이 연결된 상징적인 곳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기원은 7세기경 베네딕토의 수도원이 세워진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부였던 성 베드로가 템즈 강변에 수도원을 세웠다고 전해지지만 역사적으로는 1045년 에드워드 국왕이 옛 수도원 자리에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를 지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원은 13세기 중반 헨리 3세가 프랑스의 고딕 양식의 영감을 받아 기존 교회를 재건축하면서 조성되었습니다. 1517년 헨리 7세 예배당이 완성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1066년 윌리엄 1세의 대관식이 거행된 이래 거의 모든 영국 군주의 대관식이 열린 곳입니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왕실의 권위와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곳입니다. 대관식뿐만 아니라 왕실의 결혼식, 장례식 등 중요한 국가 행사가 이곳에서 치러지면서 영국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는 공간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위인들의 안식처이자 기념 공간으로서 영국의 지적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기리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왕족과 귀족,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찰스 디킨스 등 영국의 위대한 인물들이 안장되어 있거나 기념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딕 양식의 웅장함과 세밀한 장식은 예술적 건축적 가치를 더하며 방문객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바로 옆에는 팔러먼트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은 사원과 함께 영국 국회의사당, 빅벤과 같은 런던의 주요 랜드마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광장은 영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의 중심부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팔러먼트 광장에는 영국의 역사와 정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여러 위인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들이 팔러먼트 광장에 세워져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동상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고 이를 위해 헌신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영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에 있는 인물들은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역할과 책임을 상기시키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런던 타워입니다. 런던 타워는 런던의 중심부에 위치한 역사적인 요새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국 역사의 수많은 중요한 순간들과 함께해왔습니다. 런던 타워의 역사는 1066년 윌리엄 1세가 런던의 방어를 강화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템즈 강변에 화이트 타워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화이트 타워는 런던 타워의 중심이자 가장 오래된 시설이며 이후 수세기 동안 여러 왕들에 의해 다양한 건물과 방어 시설이 추가되면서 현재의 거대한 요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런던 타워는 로마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과 시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유적입니다. 런던 타워는 왕궁, 요새, 감옥, 처형장, 조폐국, 무기고, 심지어 동물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런던 타워는 왕실의 권력과 통치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반역자들을 가두는 감옥의 역할을 하며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튜더 왕조 시대에는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이곳에 감금되고 처형당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인 앤 볼리는
반역과 간통 혐의로 런던 타워에 감금된 후 1536년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녀의 유령이 타워를 떠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4세의 어린 두 왕자,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 리처드는 삼촌인 리처드 3세에 의해 런던 타워에 감금된 후 1483년 깜짝같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두 왕자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슬픈 역사를 간직한 런던 타워는 현재 역설적이게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런던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관광객들에게 런던 타워를 안내해주고 있는 전통복 차림의 인물은 비피터입니다. 비피터는 런던 타워를 지키는 의장대이자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과거 왕실근위대의 일원이었으며 현재는 런던 타워의 역사와 전통을 설명해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피터들의 정식 명칭은 요먼 워더이며 독특한 전통 의상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펍에서는 서서 술을 마시는 버티컬 드림킹이라고 하는 독특한 펍 문화가 있습니다. 펍 안과 밖에서 맥주를 들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는 영국 특유의 음주 문화라고 합니다. 우연히 마주한 이 장면이 저에게는 참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은 런던의 중심가인 피카딜리 서커스입니다. 피카딜리 서커스는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에 비견될 만큼 화려한 네온사인과 광고판으로 유명한 활기 넘치는 광장입니다. 런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관광 명소 중 하나이며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피카딜리 서커스는 1819년 리젠트 스트리트와 피카딜리를 연결하는 교차로로 조성되었습니다. 피카딜리는 17세기에 유행했던 남성용 칼라 주름 장식인 피카딜리를 만든 재단사 로저 베이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의 작업실이 있던 거리가 피카딜리 스트리트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커스는 라틴어로 원형을 의미하며 광장 중앙에 있는 에로스 동상 주변에 원형 교차로를 가리킵니다. 에로스 동상은 광장 중앙에 위치한 동상으로 자해의 천사상 또는 샤프츠베리 기념분수라고 불립니다. 아동보호법 주창자인 샤프츠베리 백작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활을 들고 있어 그리스 신화의 에로스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피카딜리 서커스는 문화의 중심지답게 거리 공연팀들에게는 멋진 원형 무대로 거리의 화가에게는 캔버스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형 박물관입니다. 대형 박물관은 영국 최대의 국립공공박물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인류 역사, 예술, 문화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약 800만 점에 달하는 방대한 소장품은 인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문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1753년 아일랜드 출신의 의사이자 박물학자였던 한스 슬론경이 약 7만 1000점에 달하는 소장품을 영국 왕 조지 2세에게 기증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759년 1월 일반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었으며 당시에는 현재의 위치에 있던 몬테규 하우스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824년 런던 내셔널 갤러리가 개관하면서 박물관에 있던 많은 회화 작품들이 갤러리로 옮겨졌습니다. 1997년 대형 도서관이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소장품은 전 세계 모든 대륙의 유물들을 포함하며 특히 고대 문명 관련 유물이 많습니다. 카이로 박물관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이집트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로제타 석은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소장품 중 하나입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람세스 2세의 흉상, 파르테논 조각상, 에페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조각,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마우솔로스의 영묘 유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아시리아의 점토판 문서와 아시리아 왕들의 사자 사냥 장면을 담은 부조도 인기 있는 소장품 중 하나입니다. 트라팔가 광장은 영국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광장으로 풍부한 역사와 활기찬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트라팔가 광장은 1805년 나폴레옹 전쟁 중 영국 해군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격파한 트라팔가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명명되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영국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전사했습니다. 초기 에드워드 1세 때에는 왕가의 정원이었습니다. 1820년대 조지 4세가 건축가 존 내시에게 이 지역의 재개발을 의뢰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1845년에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윌리엄 4세 광장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건축가 조지 리드웰 테일러의 제안으로 트라팔가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넬슨 제독의 승리를 기념하는 51m 높이의 화려한 코린트 양식의 넬슨 기념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기단부에는 넬슨 제독의 주요 해전들을 묘사한 청동 구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둥 주변에는 4마리의 사자상이 넬슨 기념탑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인트 판크라스 역은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와 런던을 연결하는 국제고속열차 유로스타와 유라시아 철도의 종착역입니다. 고풍스러운 붉은색 빅토리아 고딕양식의 외관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런던 시가지 투어는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 속을 걷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런던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트렌디하고 현대적인 문화가 조화로운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런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런던 교외의 남부도시와 런던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저는 프랑스 파리로 발걸음을 옮겨 여정을 이어갑니다.